지적 생명체 혹은 지구 밖 생명체와의 만남은 몇 세기 동안 우리 인류가 놓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탐구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운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우리 인류는 외톨이가 아닙니다. 저희 토픽에서는 그런 희망을 주는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극히 드물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처럼 항성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 불리는 공간을 공전하고 있는 거대 가스 행성이나 거대 지구형 행성도 아닌 적당한 크기의 행성은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원래 지구형 태양계 외행성의 대부분은 용암의 덩어리로 항성의 바로 옆에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생명도 생존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생존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외행성, 어느 실망의 역사. 1990년경까지는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행성계라는 것은 어머니인 태양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처음으로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는데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야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겨우겨우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흥분과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늘을 향해 치솟을 지경이었죠. 당시 인류는 거기에 분명 지적 생명체가 있고 남은 것은 우주선을 준비한 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첫 접촉을 기다리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구와 모든 요소가 비슷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생명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죠. 알기 쉬운 예로는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b라는 지구와 가깝고 조건도 비슷한 외계 행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4.2광년 떨어진 이 행성은 현 시점에서 아직 실험 단계인 엔진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보내진 탐사선이 1세대 후에는 지구까지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b의 문제는 이 항성이 강한 방사선을 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X선과 자외선을 포함한 항성풍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행성의 표면은 체르노빌 원전과 원자폭탄 투하 직후의 히로시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생명의 생존과는 거리가 먼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그런 환경이기에 생명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지구도 원생시대 때는 그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환경이었기 때문이죠. 돌아온 희망. 코넬대의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더 젊었을 때의 환경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전 캄브리아 시대의 지구에서 분홍색의 포니가 뛰어다니고 꽃의 냄새를 맡은 무지개가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물론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나이가 좀 더 젊었을 때의 태양은 지금보다 더 온도가 높아 많은 방사선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아직 지금의 모습은 하고 있지 않았고 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표면 바로 아래에서는 통제하기도 어려운 열액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활동이 11년 주기로 변화한다는 현상도 이 시절에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높았으며 태양에서 발산되는 방사선량 역시 높았습니다. 과거의 지구의 지표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지구와 비슷한 4개의 외계 행성이 떠오르는데요. 프록시마 b나 트라피스트 12, 로스 128b, LHS 1140b 등입니다. 이들 행성은 모두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요. 적색 외성은 작고 소소한 별로 전체 별 중 70% 이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작고 밝다는 사실이 싫은 건지 항상 플레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근처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 운 나쁘게도 그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적색 외성의 플레어는 생명의 출현에 괴멸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탄소로 구성된 모든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RNA와 DNA 등의 핵산입니다.
강한 방사선의 작용으로 이들의 분자는 무너지거나 크게 변화하여 돌연변이가 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성의 지표에 있는 물체에서 발산되는 직접적인 방사선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에서 온 방사선입니다. 지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생명이 생식 활동을 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행성보다 대기가 두껍고 다량의 기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해로운 방사선은 지표에 닿을 수 없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린 행성은 사실 모두 35억 년 전의 지구보다 자외선이나 방사선의 노출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35억 년 전의 지구라고 하면 바닷속을 박테리아가 움직이고 있거나 대산화 사건의 전제가 되는 환경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참입니다. 대산화 사건, 즉 산소 대폭발 사건이라는 것에 의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활 환경이 형성된 것입니다. 행성은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물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항성에서 방사선만을 받고 있진 않죠. 아직 나이가 젊은 행성은 강력한 자기장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극은 하전 입자를 튕겨냅니다. 또는 짙은 대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모두 있었다는 사례도 있지만 지구가 그랬다는 것은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체르노빌과 동등한 환경에서의 생존. 자외선의 진화가 미치는 영향은 또 하나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과도한 방사능은 생명의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혹시 어쩌면 높은 수준의 자외선은 핵산의 탄생을 위해 필요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경우 온화한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은 생명이 탄생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는 이번에도 생물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원시적인 구조를 가진 남조세균과 남조류. 이들은 가장 오래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생물로 선 캄브리아대부터 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자는 이들 종의 생식과 생존에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거듭했는데요. 실험 결과 밝혀진 것은 모든 자외선이 생물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자외선이라도 파장이 다르면 그 영향도 달라집니다. 360나노미터의 파장은 260나노미터보다 그 위험성이 훨씬 낮습니다. 파장이 짧은 260나노미터의 자외선이 손상을 일으키려면 360나노미터의 자외선을 3배에서 4배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파장이 짧더라도 모든 생태계가 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구에는 태양을 볼 수조차 없는 곳에도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저 깊은 바닷속과 블랙 스모커라 불리는 고온의 열수를 뿜어내는 분출구역, 지표의 깊은 균열, 바위 뒤, 동굴 내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두꺼운 지층이나 바다가 태양 방사선의 가림막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행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방사선이 모든 생물에게 같은 위험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항성 대부분은 실제 자외선을 무해한 파장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 경우 항성 활동으로 생명의 탄생이 방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지구와 비슷한 생명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 밖 생명체를 발견하기 위한 역사는 마치 드라마 같은데요. 복잡한 스토리에 예상치 못한 전개투성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근대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지구형 행성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회의적인 사람이 잘못 짐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행성 중에도 아직 큰 서프라이즈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고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다른 행성계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은 놀라운 발견들이 생겨나겠죠? 우리가 다른 행성에 있다는 지적 생명체와 만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돌멩이에서 말이죠. 이 대우주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은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요.
다른 행성에 방문할 때는 어떤 복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선물을 가져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꼭 다루고 싶습니다. 지금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